6월 8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당하게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2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검찰 이송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이 부회장을 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흰 마스크를 쓰고 차량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나, 수사 과정에서 하급자들이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3년 만에 영장 심사를 다시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약 3년 4개월 만이고,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출석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이 부회장 측에선 검찰 수사 단계에선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주로 검찰 출신들이 변호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원 영장실질심사엔 한승 전 전주지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고승환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인이 이 부회장 변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정책실장을 맡으며 줄곧 대법관 후보 1순위로 꼽히던 한 전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다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 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오후 늦게까지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받는 혐의와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정 혐의입니다.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3대1 정도로 인위적으로 부당하게 적용하고 이 과정에서 호재성 공시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검찰은 부당하게 합병 비율을 조정해 제일모직 주식 23.2%를 가진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고 이 과정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합병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 등 위법한 행위는 일체 없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의 반박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페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바꿔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 회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혐의입니다. 이 부회장 측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 작성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삼성바이오를 자회사로 가진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함께 이 부회장이 관련 내용을 인지했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차례 소환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오늘 영장심사에서 이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간 430여 차례 소환조사와 50여 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고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떤 경력과 평가를 받는 법관일까요?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하는데 영장 심사와 관련돼서는 어떤 결정들을 내렸을까요?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미여고와 경북대 법대를 나온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인천지법 부천지원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았습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가 도입되고 23년이 흘렀지만 여성 영장전담 판사는 민유숙 현 대법관 등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엔 현재 4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여성은 원정숙 부장판사가 유일합니다. 통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짧은 시간 내 심리해 판단해야 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부담이 큰 자리여서 법원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판사들이 배치됩니다. 업무 능력 외에도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거나 판결의 일관성, 지나치게 튀는 판결 등을 한 경력이 있는지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 A 동료 판사는 원정숙 부장판사에 대해 특별히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적이 없다며 법원 내에서도 어떤 서클이나 모임 활동을 안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원 부장판사와 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는 아주 차분하고 신중했다고 원정숙 부장판사를 평가했고 역시 연수원 동기인 C 변호사는 연수원 내에서도 조용했고 튀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하면서 원칙과 소신이 뚜렷하다는 게 원정숙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소신은 영장 발부 판단에서도 나타납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영장을 길게 끌지 않고 신속하게 발부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 조은글 씨와 완장방 운영진으로 알려진 송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피의자가 음란물을 전달받아 게시하게 된 경위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은 N번방과 박사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범행과는 다르다는 것이 원 부장판사의 영장기각 사유였습니다. 비슷한 사안이지만 수법과 경중, 죄질을 가려 다르게 판단한 겁니다. 이런 경향은 코로나19 불법 마스크 제조 유통 관련 사건들에서도 확인됩니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1억 원대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를 받는 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하지만 같은 달 무허가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브로커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와는 사안이 다르고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자료가 대체로 확보돼 있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원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라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원 부장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검찰과 삼성, 국민들의 관심이 원 부장판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 재벌 총수들이 구속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재벌 회장 구속 흑역사 신세아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에 받아오다 2018년 2월 항소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수감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받고 나오며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한 묘한 표정의 얼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에서 총수가 구치소에 구속된 건 이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지난 1966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이병철 회장은 검찰에 기소되지 않고 경영에서 손을 떼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도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2007년 고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두 차례 다 집행유예를 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계 2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회사 돈 9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6년 검찰에 구속 기소되며 구치소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결국 200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으며 더 이상 구치소에 수감되진 않았습니다. 재계 3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구속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630억 원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최태원 회장은 2015년 8월 8.15 특별 사면을 받아 교도소 생활 2년 7개월 만에 풀려나 집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 신세를 진 재벌 총수들이 꽤 되는데 그중에서도 검찰과 가장 악연이 많은 사람은 김승현 한옥으로 회장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지난 1993년 10월 650만 달러 외화 불법 유출 혐의로 당시 대검 중수부에 구속된 것을 시작으로 5차례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 2007년 6월엔 술집에서 맞고 온 둘째 아들의 복수를 한다며 경호원 등을 동원해 자신의 아들을 때린 술집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납치해 폭행한 이른바 청계산 보복 폭행으로 여론의 혹독한 비난과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계 서열 1, 2, 3위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집단 총수들이 모두 한 번 이상씩은 구속돼 구치소 신세를 진 적이 있는 씁쓸한 현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일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지 이 부회장에게 오늘 하루는 피를 말리는 긴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통상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70조 1항에 있습니다. 네. 명확하게 주거가 부정하다거나 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네. 경우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예. 이와 관련해서 요 사유를 심리함에 있어서 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네.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범죄 중대성이 네. 결국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시하거나 보고하는 등이 없어서 관여가 네. 없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변호인이나 또는 삼성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그냥 지시받은 바가 없다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정도만 가지고 네. 변호가 된다면 네. 사실 대표이사나 아니면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가 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법원이 그냥 순진하게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네.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면은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도주 우려 같은 거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네. 도주 우려 판단이 어려우니까 우리 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하면 네. 범죄의 중대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까 네. 형사소송법 70조 2항에서 네. 구속 사유를 심리할 때 판단하는 사유 중에 범죄의 중대성인데요. 그럴 때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 사정이나 이런 네.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이 선고됐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도주 우려랑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로 감안하는 도주 우려는 개념이 다른 건가 보네요. 약간 다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아니면 주관적인 사정을 따져서 네. 도주 우려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네. 하면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판사가 임의로 저 사람은 도주 우려가 없다. 이 네. 사람은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소지가 생겨버리게 되는데 네. 주거 부정도 도주 우려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긴 하지만 네. 범죄의 중대성도 상당히 중대한 네. 판단 근거가 됩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것 같으신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통상은 검찰이 수사를 굉장히 강제 수사를 많이 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하면 증거가 많이 확보되는데 네. 그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많이 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할수록 피의자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니까 불구속 상태로 해야 되느냐? 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많이 해야 네. 된다는 거는 범죄가 중대하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증거가 확보된다는 정도인 거라서 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은 흔히 당연히 네.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서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됐으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네. 임의로 제출한 증거인 경우와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된 증거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검찰이 증거 다 가지고 있으니 증거인멸 염려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럼 뭐 이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핵심은 그럼 뭐가 되는 건가요? 결국 범죄의 중대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가가 될 것인데요. 네. 범죄가 중대한데 관여된 바가 없어서 네. 범죄 혐의가 소명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영장을 기각할 것이고 네.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데 이 경우에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려면 다른 사유를 더 적어야 됩니다. 네. 다만 뭐 국민 여론이나 뭐 이런 네. 걸 감안해서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저는 국민 여론을 감안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긴 네. 합니다만 구체적인 결과 예측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는 발부되지 않겠냐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혐의 자체가 굉장히 네. 중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시받은 바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검찰이랑 이 부회장 측이랑 수싸움을 참 여러 개 벌이는 것 같은데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제기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 개입설을 일축했습니다. 대낮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새벽까지 술을 먹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서울 마포쉼터소장 손모 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과수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남이 문양을 뗀 40대 남성이 재물 손괴죄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비 문양을 뗀 이유에 대해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을 거론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